조주빈 관련해서 조주빈이 징역 42년형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름다울락? 아름다울락? 아름다울락입니까? 아름다울락? 네. 아름다울락님. 네. 고맙습니다. 맞으셨네요. 사무실 형광등 바꿨죠, 그때 다. 네. 네. 자, 근데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받고 블로그를 운영한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그동안 작년 8월부터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 했다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얘기가 크게 나왔냐. 얼마 전에 이제 1월에 또 하나 이제 올린 거죠. 또 올렸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약간 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블로그 내용이 판결에 대한 어떤 비난, 판사에 대한 비판인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을 좀 이제 낳았고, 게다가 뭐 그림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블로그에 뭐 대문으로 썼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법무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어제 이게 논란이 터져 나왔잖아요. 어제. 네, 어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법무부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해명도 하고 설명도 했잖아요. 네. 자, 왜냐면 지금 조주빈의 상태부터 봐야 되는데, 조주빈이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8월에 이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지, 구치소 내에서 뭐 전자기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구치소 내에서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작년 8월에 그때 징역 42년형을 2심까지 받고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 조주빈입니다 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법원에 올라가는 걸 상고라고 하잖아요.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거를 이제 불복해서 그 상고하면서 상고 이유서를 써야 돼요. 그 상고 이유서 내용 또 입장문 같은 걸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에 자기 그 캐리커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물음표 한 다음에 사실이 아닙니다. 느낌표. 이런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7일에 올린 게 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납득이 되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냐?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억울한 그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를 또 강하게 비난하는데요.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 피해자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그 한 피해자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고 거짓 진술인데 똑똑한 엘리트인 뭐 수사기관, 경찰,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까지 다 속아 넘어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확정이 된 거죠. 네, 확정이 된 건데, 그런데 이거 뭐, 당연히, 예, 당연히 직접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부친이 했답니다. 부친이. 그럼 부친이 어떻게 하느냐? 편지로 받은 거죠, 편지. 뭐, 진짜 말 그대로 좁은 의미의 편지든, 아니면 그 외에 자기가 썼던 그런 그 재판에서의 기록들을 뭐 그거를 이제 다 본 다음에 그걸 뜯어가지고 편지처럼 우편물로 보내든지. 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거를 받아서 아버지가 이거를 조주빈 이름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오늘 있었던 일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있었던 거는요, 법무부가 이제 언론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블로그는 아버지가, 부친이 운영을 했다. 그리고 뭐 재판 관계 서류나 작성한 편지 등을 우편으로 받아서 그 내용을 타이핑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린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네이버 블로그 폐쇄됐습니다.
네, 폐쇄됐고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의 그 자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에 이게 폐쇄가 됐어요. 블로그. 네. 네이버 자체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범죄나 범죄인을 좀 미화하거나 또 뭐 지지해서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그 게시물 게재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블로그에는 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 사실 공개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는 폐쇄가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편지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기 전에 작년에 조지빈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작년 8월에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연쇄 살인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온보현도 있고요. 유영철도 있고 이춘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강호순이라고 있습니다. 강호순. 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죠. 뭐 수호 미스터리 극장에서도 사실 그 이런 연쇄살인범들을 쫙 정리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뭐 준비하다 보면은 더 큰 사건이 계속 나와가지고 뒤로 밀리고 있긴 한데요. 이 강호순 사건의 그 연쇄살인범 당연히 그 사형이 확정돼가지고 이제 있는 사형수 강호순입니다. 네. 강호순이 MBC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 너무 억울하다. 물론 살인 안 했다가 아닙니다. 교도관들이 괴롭힌다. 네. 교도관들이 나를 잘못 뒀는데 억울하게 계속 징벌을 준다, 괴롭힌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강호순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 편지에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뿐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다. 나만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다. 교도관 불쌍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내 옆방에 조주빈이 있다. 근데 조주빈도 나처럼 억지 누명을 쓰고 징벌받았다. 예. 이런 걸 자필로 쓴 거예요. 강호순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MBC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그 손으로 쓴 거 18장, 편지지가 9장, A4용지가 또 편지지 9장, A4용지 9장에서 총 18장의 이제 손편지밖에 없으니까, 네,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이렇게 써가지고 MBC로 보낸 겁니다. 네. 그냥 MBC 앞 해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일단 그 여러 건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진정도 넣고 소송도 제기하고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그 돌아오기 전에 강호순의 그 편지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다시 조주빈 얘기로 돌아올게요. 조주빈의 편지 관련된 얘기로. 일단 조주빈과 강호순이 어떤 뭐 관련성이 있느냐, 또는 뭐 친분이 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강호순은 사실 그 69년생인데요. 2005년에 그 안산에서, 집이 안산이었는데 안산 자기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장모하고 아내를 죽여요. 그 다음에 그 후에 2008년까지 약간 그 댓글 나왔죠. 네, 경기 서남부. 네. 경기 서남부에서 이제 여성 7명을 납치해가지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네, 살해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이고, 뭐 살인, 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뭐 존속살해 등등등 을 이유로 2009년에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형수라고 편하게 그 말을 하죠. 또 정식 명칭은 이제 사형 확정자. 네, 사형 확정자입니다. 네, 안산에 그때 사셨던 분도 계신가요? 네. 이영주님은 지금 안산에 계시고, 네. 김이라님도 안산이 본가? 안산이 큰 도시니까요. 네. 안산 커요. 우짱님은 편지 얘기는 처음 들으셨군요. 네.
맞아요. 무무님 이야기대로 교도관한테 인권 침해당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얘기가 계속 번져나가는데 뭐냐면 이렇게 고소를 하든 뭐 소송을 건든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히면은 나를 덜 괴롭힌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학습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괴롭혀보니까 나한테 좀 잘해주는데?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지금 직접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재판을 나간다. 예. 출정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재판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재판할 때 만약에 뭐 오후 3시 재판 그러면은 일하다가 한 2시쯤에 늦었다 빨리 가야지 해서 재판하고 끝나고서 집에 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한 차에 타고 재판할 사람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소풍인 거죠, 소풍.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외출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렇게 나가는 재판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접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견.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요구가 와요. 뭐냐면 접견이라는 게 변호사가 가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가족들은 이제 면회를 하는 거고 변호사는 변호사 접견, 변접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 시간대를 정해서 합니다만 그 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 드라마에서 보던 그 수용실에 있다가 야 지금 변호사 그 자리 났으니까 와라 해가지고 한 명 데리고 가가지고 앉히는 게 아니고요.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이. 그래서 몰아서 해요. 대기실에 우르르 와가지고 다 앉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접견실로 가가지고 접견하고 끝나면 또 올라와서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 한꺼번에 몰아서 올려 보내거든요. 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 일종의 외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가 만나자. 변호사가 온다. 변호사가 이제 그 신청을 해야 절차가 진행되고 거기까지 내려와서 쉴 수 있는 겁니다. 의자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해요. 수용고치라는 그냥 맨 바닥이잖아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말 그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하루 종일 변호사 그냥 뭐 할 것도 없으면서 돈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접견하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도 문제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의뢰주는 변호사는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변호사랑 이렇게 짜는 거예요. 변호사님 접견 신청 좀 해주십시오. 저 못 갑니다 오늘.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청만 해주세요. 신청만. 그 다음에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신청한 다음에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어떻게 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신청했다가 안 갔다고 해서 구체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변호사한테. 하여튼 별일이 다 있죠. 이런 게. 그런 거를 응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네. 응해주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다 들은 얘기죠. 다 같이 저희 뭐 의뢰인들에게 그 고객들에게 이게 다 듣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또 일종의 또 무용담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간혹 가다가 공범 관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 관계. 공범들이 있는 거죠. 구치소에 재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공범인데 누구는 나는 좀 빼달라. 또는 이미 한참 전에 나는 빠지기로 해놓은 사람이 있고 또는 내가 저걸 다 불고선 좀 나는 좀 선처를 받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주범이 그렇게 이탈하고 뭔가 좀 숨기려고 했던 거를 불고 선처받으려는 공범들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입단속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공범들 다른 구치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구치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다른 건으로 각각 수용됐는데 이제 밖에서 아무리 편지를 쓰고 뭐 찾아가서 만나자고 하고 또는 뭐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도 2번까지는 또 만나게 해주니까 그때 가가지고 만나서 사실은 누구세요? 그러면은 제가요 그 A 변호사인데요 그 A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그럼 전달하러 왔다 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걸 좀 하면 안 되죠. 막아야 되는 거죠. 네,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뭐 의견을 주고받고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접견 신청을 같은 날 합니다. 같은 날. 네. 근데 예전에는 같은 날 하면은 그 대기실이라도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시간도 좀 뚝뚝 떼놔요.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갈 때도 마주치지 않게. 지나갈 때 마주쳐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영화에서는 그럴 때 뭐 면도칼로 찌르고 뭐 데려가서 죽이고 뭐 협박하고 뭐 그러는데 뭐 물건 건네주고 받고 뭐 이렇게. 그것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건 없겠죠.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허술하진 않은데. 하지만 지나가면서 눈빛만으로도 협박할 수 있거든요. 또는 뭔가 사전에 약속한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용자끼리는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합니다. 수용자끼리는. 그러면 그럼 수용자끼리 편지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규정이 있냐? 당연히 규정이 있죠. 네,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형 집행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형 집행법. 이게 정식 명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주빈의 편지까지 어떻게 조주빈의 편지가 아버지한테 갔느냐, 그리고 또 조주빈이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또는 아버지 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주빈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또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느냐, 검열할 수 있느냐, 이게 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주 간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동안에 예, 댓글들이 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댓글 잠깐 좀 읽고 가죠. 네, 혼자 하니까 댓글 읽으랴, 뭐 사건 설명하랴, 법률 얘기하랴, 뭐 이런 것들 꽤 혼자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걸 뭐 누구랑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는데. 네. 아직 구치소에 있고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겁먹죠. 물론 42년, 징역 42년이기 때문에 가석방이나 사면 등이 없으면은 66살에, 66에 나옵니다. 네. 66이 아니죠? 66이 아니지. 맞나요? 맞네, 예. 그래도 뭐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네요. 네. 지금은 확정이 됐죠. 네, 이미 확정이 됐고요. 네. 역삼동 참치대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네, 역삼동 사시는 분, 거기 일하시는 분들 좀 만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생각만 하고. 꽃다지맘님, 예. 어떻게 블로그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보냈고, 아버지가 받아서 조주빈처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도, 예, 참, 그래요. 네. 자, 아버지는 그러면 잘못이 있느냐 등등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아무것도님, 편지 검열 안 하냐? 네, 빠갱님도 역시 편지 검열 안 하냐? 이거 역시 오늘 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검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정이 뭐냐?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띠오님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편지를 다 찢어야 한다? 교도관이 그렇게 하면은 그 징계인데, 교도관이. 야, 김재준님, 교도소에 싸지방 있는 줄 알았다. 저는 싸지방이 뭔지 몇 년 전에 알았는데, 사이버 지식방이죠. 네, 병아리님, 예, 강호순, 경기 남부서 연쇄살인범이었고, 사형수가 교도관 괴롭힌다. S님, 예,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 사형 확정자, 사형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믿져야 본전, 무서울 거 없다. 사실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강호순도 교도관들 고소하고 괴롭히고, 네. 참, 나쁜 사람들이죠. 네. 야, 푸켓은, 예, 푸켓 쿠니네님, 푸켓 시차는 별로 없죠? 한국이랑 크지 않죠, 시차가? 저는 뭐 태국이잖아요. 태국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박현주님, 네, 한자를 쓰시네, 한자. 예. 세금이 아깝다. 네, 2시간 차이 나는군요. 네, 2시간. 네. 오늘도 좋은 하루님. 네, 이 시간에 나가면 괜찮다. 네, 괜찮나요? 네. 2시간, 2시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정이니까 거기는 이제 밤 10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네요. 2시간 늦다. 예. 좋은 곳 계시네요. 푸켓. 여행업을 하시나? 여행 관련된 사업을 하시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조주빈으로 시작해서 강호순으로 갔다가 강호순의 편지 얘기를 했고 다시 조주빈의 편지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나름의 어떤 그 구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호사도 변호하기 싫을 때가 있냐?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럴 때가 있죠. 네. 이 편지 관련해서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형집행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할게요. 우리가 그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도 뭐 수용자, 수형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 정리하면은요 이렇습니다. 수용자가 맞아요. 수용자. 수용자가 가장 큰 범위입니다. 수용자. 그래서 구치소에 있든 교도소에 있든 하여튼 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수용자예요. 수용자.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거,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은 수용자입니다. 수용자 중에 수용자 안에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수형자. 말 그대로 형 받은 사람, 수형자,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형자. 그러니까 징역이나 금고, 뭐 구류까지도 이게 확정된 겁니다. 이게 확정돼서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이제 구치소에 있죠. 네, 구치소. 근데 맞아요. 지금 미결수, 기결수, 사형수. 이 표현 맞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결수, 결과 나왔다. 예, 기결수잖아요. 그게 기결수가 사실은 기결수라고 하진 않고 수형자라고 하는 거죠. 그 교정시설 안에 있으니까. 네. 구치소든 교도소든. 그래서 형이 확정돼도, 징역형이 확정돼도 교도소로 가지 않고 구치소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구치소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에 있든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 금고, 뭐 징역, 금고, 구류 받아가지고 형 사는 사람은 이제 수형자가 됩니다. 형 확정되면은. 그래서 조주빈은 수형자인 거죠. 지금은. 자, 그리고 미결 수용자가 있어요. 미결 수용자. 이거는 뭐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나와서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판을 받는 중, 구속돼서 재판 받는 사람, 미결 수용자입니다. 네. 미결 수용자였다가 수형자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나중에 유죄 판결 확정돼가지고 이제 수형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형수라고 말하는 사형 확정자가 있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형이 확정돼서 사형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사형 확정자는 잠깐만, 미결수, 아직 형이 확정 안 된 사람과 형이 확정된 이제 그 수형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형 확정자는 도대체 왜 따로 합니까?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형자는 징역형을 받아서 그 징역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형의 집행이에요. 징역을 받은 사람의 형의 집행은 징역을 사는 겁니다. 벌금 받은 사람 형의 집행은 벌금을 내는 거고요. 사형의 형의 집행은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 집행 중이 아닌 거예요. 사형 확정자는. 네. 그래서 수형자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결국 수형자, 다 끝난 수형자, 징역형 등을 현재 살고 있는 수형자, 그리고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재판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 이제 미결수라고도 하는, 그리고 사형수라고도 말하던 사형 확정자, 이 세 개를 합해서 수용자라고 합니다. 수용자라고. 수감자라는 개념은 여기랑 좀 다르죠, 또. 네, 수감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그 댓글이 올라오다가 또 갑자기 또 전화기에 댓글이 안 올라오네? 네. 그럼 또 PC 화면을 좀 봐야 되고요. 네. 오후 3시에 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금낭화님도 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편지 관련된 얘기를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편지. 네, 편지. 자, 편지는 형집행법 43조에 있습니다. 제목이 편지 수수입니다. 주고받는 거죠. 1항 내용이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자, 원칙입니다. 원칙.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그리고 검열도 안 합니다. 검열 안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는 거죠. 그 예외가 사실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예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형자의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세 번째,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서 이제 편지의 수수 금지, 압수 결정이 있는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조주빈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강한 제한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더라도, 인정되지 않더라도 교정시설의 수용자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는 거는 이 교도소장, 구치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도 프리즌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교도소 내에서 완전 판타지지만 진짜 수형자들 사이에 어떤 위계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고 조직과 파벌이 있고 그중에 그 대장이 완전히 뭐 왕처럼 군림하고 교도소 측과 뭐 협상도 하고 교섭도 하고 서로 뭐 주고받고 이런 것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상. 그런데 어쨌든 뭔가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의견을 뭐 편지를 주고받는 거는 이거는 문제될 수 있다. 몇 날 며칠 몇 날 몇 시에 뭐 폭동을 일으킨다. 또는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어디서 갈 테니 너희도 다 와로 합세해라. 또는 우리가 뭐 불을 지를 테니까 그때 이쪽에서 뭐 움직여 달라. 뭐 시선을 끌어달라. 또는 뭐 입을 좀 맞춰달라 등등의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교정시설 안에 수용자 사이에서는 이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교도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제한사항이 아닙니다만, 같은 교정시설 안에서는 허가사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군검찰과 군대재판은 일반 판검사가 뺑뺑이로 가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군법무관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군법무관이 군판사도 하고 군검찰관도 하는 건데, 군사재판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업법조인, 물론 직업 군인입니다만 법조인의 자격을 따로 취득한 그런 그 법조인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장이 재판장이에요. 사단장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있는 거고, 이건 뭐 전면적으로 군사재판을 없애야 된다, 군사법원 없애자라는 그런 요구도 있죠. 군사법원법이 있고요. 네, 법원조직법도 있고 조항이 많지 않거든요. 네, 군사법원법 한번 보시면은 대단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검열이잖아요. 좀 전에 편지를 주고받는 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건데, 검열을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그 안에서 형 사는 사람인데. 하지만 이것도요,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조 3항인데요. 소장은 4항이요. 4항. 네, 4항.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네, 검열받지 아니한다. 검열 안 합니다. 검열 못 합니다. 원칙 검열 못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예외겠죠. 예외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제부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예외가 뭐냐? 검열할 수 있는 거.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거 보내주세요. 그 교정시설에서 편지를 걷어가니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자. 이거 혹시 다른 사람 협박하는 건가? 입 맞추게 하는 건가? 또는 뭐 범죄 수익 처리에 대해서 뭔가 지침 내리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열이 가능한 거죠. 예외입니다. 그리고 또 편지 검열도 형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검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사법령의 세 번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자, 그래서 조주빈의 경우에는 이래요. 아까 첫 번째로 편지를 아예 주고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와. 이게 이 수형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면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열도, 막지 않더라도 검열도 지금 보면은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고 의심이 간다. 아버지한테 보내는 것 또는 조주빈이 발송하는 그런 편지들. 왜냐하면 이번에 블로그에 올라온 내용들도 판결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불복이나 이런 것들은 비난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거는. 네. 다만 그거를 밖으로 해서 그 아버지가 조주빈 이름을 했다는 건 별도의 문제이고 또 다른 차원의 다른 문제이고 불만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확실하게 확인된 피해자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를 말을 풀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별도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완전히 제한하지 않더라도 이제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편지 보내고 받는 것도 자유고 검열도 예외적으로 하면 이거 속에 뭐 면도칼 뭐 보내오든지 아니면 교도관에 대한 개인 신상적인 정보 누가 탈탈 털어가지고 갖고 보내가지고 뭐 협박에 쓰든지 이거 아니면 담배가루 또는 마약가루 뭐 가루로 해가지고 편지에 넣어서 보내준다든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검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망의 이래요.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는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검열할 수는 없지만 그 편지 봉투에 뭐가 들어있느냐, 편지 봉투에 어떤 게 담겨 있느냐, 이거는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검열을 했어요. 그리고 물건이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확인을 했는데 편지를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야, 얘는 편지 이제 안 돼. 편지 못 주고받게 해. 이거 큰일 났다. 얘 이런 거 계속 주고받으면 이거 문제 크게 생기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역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좀 이 부분 대단히 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특수문자로 작성한 편지. 특수문자로 작성한 편지. 네. 이 특수문자로 작성한 게 뭐냐? 특수문자가 뭐냐? 암호, 기호,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 야, 이거 뭐지? 검열을 했어요. 일단 의심이 돼서. 근데 내용이 이래요.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서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감추는 거다. 분명히 나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편지를 못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내가 갖고 있는 뭐를 다 누구에게 주거나 또는 뭐 불에 태우거나 뭐 버리거나 파쇄하거나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네. 이렇게 하면 범죄의 증거 인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예 편지를 못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주빈의 이 블로그 내용도, 그 편지 내용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을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명예훼손이고 범죄입니다. 그럼 범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블로그에 또 올리려고 했고 한번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든 뭘 만들어서 또 올릴 수 있다. 이게 블로그가 아니고 그 외에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폐쇄됐죠. 네, 이용 정지됐죠. 그리고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서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내용을 확인해서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런 편지를 못 보내게 하겠다라고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게 사실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검열은 원래 원칙적으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검열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아니 그러면 이거 검열하고 안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열 안 하고도 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 그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의 그 65조에 66조에 이 편지 내용의 검열 관련해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이 뭐냐? 원칙이 뭐냐? 이제 봉함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봉투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일단 그 봉함되어 있어도 검열할 때는 개봉해서 검열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봉함을 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을 검열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규정까지도 다 이제 마련되어 있어요. 네. 특히 그쵸, 예. 못 보척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글쎄요. 근데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수용자가 편지 보낼 때, 봉함해서, 다 봉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하지만, 야, 너는 봉함하지 마. 너는 봉하지 말고 그냥 열어서 보내. 봉투에만 넣고, 금지물품 뭐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그냥 내.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조폭사범. 조폭은 이건 좀 무섭다. 뭐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 편지 보낼 때 내가 안에 있는 거 봐야 되거든. 봉하지 말고 보내. 조폭 사범에게는 편지 봉하지 말고 열어서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약 사범입니다. 마약 사범한테도 이거 그냥 열어서 해라. 봉하지 말고 보내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가가 필요한 게 뭐냐? 같은 그 구치소, 같은 교도소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편지들. 이거는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뿐만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는 이거 풀로 붙이지 말고 그냥 보내. 내가 뭐 속에 뭐 들어있나 확인할 거야. 네. 또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보낼 때, 이거 역시 열어서 보내라, 열어서 줘라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내는 거 말고 들어온 거 있잖아요. 들어온 거는 다 봉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봉해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개봉해서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이런 편지 내용물의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형집행법 시행령 65조의 편지 내용물의 확인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의 확인과 검열은 다르잖아요. 내용물 확인은 편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나를 보는 거고요. 검열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65조가 편지 내용물의 확인이었고 66조가 편지 내용의 검열인 거죠.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조주빈은 이제 편지 앞으로 다 검열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강력하게 나간다면 편지 보내지 못하게 아버지한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에 한 명, 뭐가 뭐 억울한지는 제가 그 재판을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한다면 그 역시 형량 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